내 남편이 건물 주인이야. 월세도 못 내는 주제에 어디서 사람 수가 불어나. 당장 나가. 사모님이 제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허리를 부여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딸이 아기를 꼭 안고 벌벌 떨고 있었고 아기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죠. 뻔뻔한 것도 모전 여전이네. 바퀴벌레도 아니고 음습한 집에 숨어서 자꾸 사람 수가 불어나. 바퀴벌레.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반지하에 산다고 벌레 취급을 하는 거죠. 60평생 살면서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모님의 비밀을 제 손녀가 알아버렸어요. 그 비밀이 밝혀지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대체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처음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나름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굶지는 않았고 두 아들의 딸 하나까지 셋을 키우면서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고 아이들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라도 사서 축하했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 당연한 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7년 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달려갔을 때 이미 하얀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그 천을 걷고 얼굴을 만지는 것 뿐이었어요. 아직 따뜻했거든요. 방금까지 살아 있었던 것처럼. 여보, 이러지 마. 제발 눈 좀 떠봐. 나 혼자 어떡하라고.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야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허름한 집 한 채와 빚은 아니었지만 넉넉하지도 않은 통장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그걸 다 가져갔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 집은 내가 장남이니까 내 앞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거야. 둘째 아들도 거들었죠. 형, 집은 형이 가져. 대신 통장에 있는 돈은 나한테 줘. 내가 애들 유학 보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 저한테는 의견을 묻지도 않았어요. 둘이서 알아서 나누더니 저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되잖아 하고 큰아들이 말했는데 그게 1년을 못 갔어요. 며느리가 노골적으로 눈치를 줬거든요. 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어머님이 따로 사시는 게 서로 편하지 않을까요? 결국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나올 때 며느리가 제 짐을 현관 밖에 내놓으면서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어머님 건강 챙기시고 잘 사세요. 잘 살라고요. 전 재산을 빼앗고 내보내면서 잘 살라니. 아들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이 아이를 내 손으로 키웠는데 내 밥을 먹고 자랐는데 엄마가 쫓겨나는 걸 보면서 한마디도 못하다니. 그날 짐을 들고 나오면서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큰아들은 3년 전에 뇌출혈로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며느리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사라졌어요. 그 뒤로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도 없는 거죠. 둘째 아들은 자식들 유학 보낸다며 해외로 이민 가버리고는 연락이 끊겼고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왔는데 석 달에 한 번이 되고 반년에 한 번이 되더니 어느 순간 아예 끊겼어요. 마지막으로 온 문자가 엄마 잘 지내죠? 바빠서 연락 못해요였는데 그게 벌써 2년 전이에요. 그나마 막내딸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제 속을 제일 많이 썩였어요. 제가 그렇게 반대했던 못된 남자와 동거를 하겠다며 집을 나간 거예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한눈에 알았거든요.
눈빛이 불안정하고 말은 번지르르한데 행동이 안 따라가는 부류. 딸한테 100번을 말했어요. 저 사람은 아니라고. 지금은 좋아 보여도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하지만 딸은 안 들었어요. 나가면서 전화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감감무소식. 밤마다 그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만 있어라. 제발 사람만 있어라.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건물 청소 일이라도 하면서 겨우 먹고 살았는데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쳤어요. 수술까지 받았지만 뼈가 잘 안 붙었고 지병까지 악화돼서 일을 못 나가게 됐습니다. 아껴둔 돈으로 반지하 단칸방을 겨우 구했어요. 짐이라곤 낡은 캐리어 하나와 이불 보따리가 전부였습니다. 이사 오는 날 1층에 사는 집주인이 짐을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는데 그분이 캐리어를 대신 끌고 계단을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남한테 짐 들어주겠다는 소리를 들은 게 얼마만인지. 이사 온 뒤에는 사람들과 말을 안 섞으려고 했어요. 마주치면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죠. 내 처량한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때는 나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던 사람인데 지금은 반지하에서 혼자 밥을 먹는 늙은 여자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참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피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말을 걸더라고요. 할머니, 식사하셨어요? 할머니, 요즘 날씨가 추운데 보일러는 잘 돼요? 할머니, 이거 저희 집에서 먹다 남은 건데 괜찮으시면 드세요. 먹다 남은 거라고 하면서 가져온 건 뻔히 새로 차린 반찬이었어요. 그릇에 담긴 게 깔끔하고 양도 넉넉한 게 남은 음식이 아니라 일부러 만든 거였거든요. 모른 척하고 받았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어요.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 나가게 되면서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남한테 빚지는 거였는데 지금 저는 매달 빚을 쌓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두 달째 됐을 때 참다 못해 집주인을 찾아갔습니다. 허리를 부여잡고 나가서 고개를 숙이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사실은 제가 건물 청소 일을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허리를 크게 다쳐서 아직 일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허리만 나으면 빨리 일해서 밀린 월세 전부 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창피하던지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이 나이에 남한테 사정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다니. 그런데 집주인의 대답이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월세는 천천히 내셔도 되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제대로 회복 안 하고 다시 무리하시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나요. 놀라서 얼굴을 들었어요. 잔소리도 독촉도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 뒤로 집주인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더 따뜻해졌어요. 한 번은 제가 아파서 며칠째 밖에 못 나갔더니 문 앞에 죽 한 그릇이 놓여 있더라고요. 비닐에 쌓여 있는데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 죽 끓였는데 좀 많이 했어요. 드셔보세요. 그 죽을 먹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이후로 아파도 죽 한 그릇 끓여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셋인데 아무도 죽 한 그릇 안 끓여줬어요. 근데 남도 아닌 세입자인 저한테 이 사람이 죽을 끓여 문 앞에 놓고 간 거예요. 죽이 식을까봐 비닐까지 꼼꼼하게 감싸서. 그 뒤로도 집주인은 틈만 나면 챙겨주셨어요. 마트에 가면 반찬거리를 하나 더 사서 이거 저희 집에서 남은 건데요
하고 갖다 주시고, 한 번은 겨울에 반지하가 너무 추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전기장판을 하나 들고 내려오셨어요. 할머니, 이거 저희 집에 쓰던 건데 새 거 사서 필요가 없어졌어요. 버리기 아까우니까 쓰세요. 뻔한 거짓말이었어요. 포장도 안 뜯은 새 전기장판이었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어느 날 집주인이 제 방에 오셨다가 한쪽에 놓인 사진 액자를 보셨어요. 젊은 시절의 저, 남편, 그리고 아들 둘의 딸 하나. 온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왜 가족분들이랑 같이 안 사시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을 잃은 것, 아들들에게 뺏긴 것, 딸이 집을 나간 것. 다 말하고 나니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때 집주인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린 시절 5식구가 단칸방에서 살았다고. 가난해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집주인 아저씨가 월세를 깎아주고 명절에 떡까지 갖다 줬다고. 그 아저씨 아니었으면 길바닥에 나 앉았을 거라고. 그래서 할머니 일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난다고. 그 말을 듣는데 아,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단순히 착한 게 아니라 자기도 아팠던 사람이라서 남의 아픔을 아는 거였어요. 그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때는 그 어떤 방법이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그게 이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일이 될 줄은. 그 뒤로 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사람이랑 말을 안 섞으려 했던 제가 집주인한테는 먼저 인사를 하게 됐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면 냄비째 갖다 드렸고 집주인의 아이들이 할머니 하고 인사하면 간식을 쥐어줬어요. 한 달쯤 지나서 다시 일을 나갈 수 있게 됐고 밀린 월세도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이 반지하가 처음으로 집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2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이 사람 덕분에 조금씩 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지하에서 2년쯤 지났을 때 제 인생에 또 한 번 파도가 쳤습니다. 어느 날 새벽 누군가 제 방 문을 두드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무서운 마음을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어요. 집을 나갔던 그 막내딸. 3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초췌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볼이 쑥 들어가 있었어요. 내가 키웠을 때는 통통하고 밝은 아이였는데 지금은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아기는 이불에 감싸져 있었는데 겨우 몇 개월 된 것 같았어요. 이불도 얇아서 새벽 찬바람에 아기가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것도, 도와달라는 것도, 돌아왔다는 것도. 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앞에. 엄마 잘못했어. 엄마 말 들을걸. 그 남자가 아기 낳자마자 나가래. 혼인신고도 안 해주고 그냥 나가라고.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엄마밖에 없어. 한 번만 봐줘. 제발. 3년 전에 엄마 미안해 한마디 남기고 사라진 아이가 이제 갓난아기를 안고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화가 나야 정상인데 화보다 먼저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가 100번을 말했잖아. 저 남자 아니라고. 나중에 후회한다고. 하지만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속을 썩인 딸이라도 갓난아기를 안고 새벽에 문 앞에서 무릎을 꿇는데 문을 닫을 수 있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들어와. 어서 들어와. 아기 얼겠다. 아기를 받아 안으니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한 거예요. 이 좁은 반지하 단칸방에 세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딸은 새벽에 나가서 점심에 돌아오고 오후에 또 알바를 나갔어요. 하루에 2군데를 뛰었습니다. 새벽에는 편의점, 오후에는 식당 서빙. 할머니인 제가 아기를 봤죠.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날에도 딸은 알바를 갔어요. 흠뻑 젖은 채로 돌아오는 걸 보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 번은 딸이 돌아오자마자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피곤과 영양실조가 겹친 거였죠. 아기를 안으면서도 자기 밥은 거르는 아이였거든요. 김한장에 밥 한 숟가락 먹고 나가는 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날부터 딸 몫의 밥을 꼭 싸서 가방에 넣어줬어요. 점심때 이거라도 먹어. 안 먹으면 쓰러져. 딸이 웃으면서 엄마가 또 이래 하는데 그 웃음이 너무 쓸쓸해서 속이 아팠습니다. 집주인도 딸을 챙겨주더라고요. 비 오는 날 우산을 건네주기도 하고 아기용품을 몰래 사다 놓기도 하고. 딸이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하면 집주인은 웃으면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산 하나 건넨 것 뿐인 거려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기 울음소리였어요. 갓난아기가 밤에 우는 건 당연한 건데 반지하라 소리가 위층까지 올라가거든요. 며칠째 계속되니 사모님이 참다 못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제일 처음 들려드린 그 장면이에요. 사모님이 문을 두들기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줌마, 나와보세요. 지금 시간이 밤 12시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문을 열었더니 제 옆에 딸이 아기를 안고 서 있는 걸 보고 사모님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따님이랑 아기까지 이 집에서 같이 사시겠다고요? 혼자 살기로 하고 계약한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빽빽 울어대는 아기를 데리고 있겠다고요? 당장 내보내든가 아니면 월세를 2배로 내든가 하세요. 두 배요? 그리고 이어진 말들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뻔뻔한 것도 모전 여전이네. 돈이 없으면 주제에 맞게 살든가. 왜 자꾸 불쌍한 척을 해요? 바퀴벌레도 아니고 음습한 집에 숨어서 자꾸 사람 수가 불어나는 거야. 바퀴벌레. 저와 딸과 갓난아기를 벌레라고 했어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모님, 아무리 저희가 월세를 좀 밀렸다고 해도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하긴 뭐가 심해. 남의 돈 뜯어먹고 남의 집에 기생하는 게 벌레랑 다를 게 뭐야. 그때 아기가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우는 거예요. 소리가 무서워서. 그런데 사모님이 아기를 향해 소리쳤어요. 저애 좀 데리고 나가든가 하세요. 밤낮 없이 울어대는 게 말이 돼요? 갓난아기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딸이 아기를 껴안고 뒷걸음질을 쳤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문틀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때 위에서 쿵쿵 발소리가 나더니 집주인이 뛰어내려왔어요. 당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른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사람한테 바퀴벌레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갓난아기 앞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야. 당장 집에 들어가. 앞으로 이 집 월세에 더는 신경 쓰지 마. 사모님은 발을 쿵쾅거리며 올라갔고 집주인은 저한테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셨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가 성격이 급해서. 아닙니다, 사장님. 오히려 저 때문에 부부간에 다투게 만들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날 밤 딸이 아기를 재우고 나서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우리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사모님이 진짜 쫓아내면 어떡해. 나갈 데가 어딨어. 내가 이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겠어.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사는 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위에 사장님이 좋은 분이야. 그 양반이 있는 한은 괜찮아.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 아내와 세입자 사이에서 언제까지 우리 편을 들어줄 수 있겠어요. 이 은혜를 갚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저를 더 깊이 감동시켰어요. 월세가 또 밀렸을 때 사모님이 또 찾아왔거든요. 그날은 제가 외출 중이라 딸과 아기만 있었는데 사모님이 딸한테 소리를 질렀대요. 지금 내 남편이 좀 잘해준다고 그거 믿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주제에 맞게 살든가.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했어요. 아기가 입원에 많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느라 알바를 못 나갔다고. 병원비도 많이 들었다고. 다음 달까지 꼭 밀린 월세까지 내겠다고. 하지만 사모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떠나면서 한마디 더 하고 갔대요. 그 거지 모녀한테 전해. 다음에 또 밀리면 그때는 진짜 보증금에서 제하고 방 뺀다고.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이 울고 있었어요. 아기를 안은 채로. 저는 치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싸우면 정말로 쫓겨나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딸이 아기를 재우다가 제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오늘 위층 사장님이랑 잠깐 마주쳤는데 이상한 걸 알게 됐어. 뭘? 사장님이 밀린 월세를 자기 돈으로 대신 내주고 계셨대. 사모님한테는 우리가 낸 거라고 보여줬다는 거야. 우리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대. 저는 멍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돈으로 우리 월세를 대신 내고 있었어요. 사모님한테 욕을 먹으면서까지.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 때문에 부부싸움까지 했을 텐데 그래도 계속 대신 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자식이 셋인데 그 누구도 이 사람만큼 저한테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들은 재산을 뺏어갔고 딸은 속을 썩이고 나갔고 남도 아닌 세입자인 저한테 이 사람이 자기 돈을 쓰면서 지켜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집주인을 찾아갔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해주세요? 월세까지 대신 내주시면서 비밀로 하신 거 저 다 알았어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집주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부담 드리기 싫었어요. 그리고 저도 어릴 때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돌려드리는 거예요. 할머니를 보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 가셨는데 생전에 효도 한번 제대로 못 해드린 게 늘 마음에 걸려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참으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이 있구나. 자식들한테 전부 뺏기고 사람한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듣고 반지하에서 혼자 죽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 한 사람이, 이 한 사람 하나가 저한테 손을 내밀어 주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확실하게 결심했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집주인이 우리한테 해준 것의 반만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다면 그때는 방법을 몰랐어요. 반지하에서 겨우 먹고 사는 늙은 여자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집주인한테만이 아니라 딸한테도 아기한테도 더 많이 웃으려고 했어요. 아기한테 자장가를 불러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는 나처럼 살면 안 돼. 이 아이만큼은 따뜻한 세상에서 자라야 해. 딸도 점점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알바를 2군데에서 3군데로 늘렸고 쉬는 날에는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집주인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면 딸이 웃으면서 아저씨, 저는 괜찮아요.
돈 많이 벌어서 아저씨 은혜 꼭 갚을 거예요 하더라고요. 집주인이 손사래를 치면서 그런 거 안 갚아도 돼요 하는데 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꼭 갚을 거예요. 저랑 엄마랑 그건 이미 약속했어요. 맞아요. 우리 모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갚을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다만 그 기회가 오기 전에 먼저 제 손녀를 지켜야 하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낯선 중년 여자가 서 있었어요.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눈빛이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반지하에 사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집 반지하에 사는 분 계신가요? 제가 만나봐야 할 분이 있어서요. 집주인이 누구세요? 하고 물으셨는데 그 여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제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피가 다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못 알아보겠어? 나야 나. 오랜만이다. 큰아들의 아내. 큰아들이 죽은 뒤 전화 한 통 없던 그 여자. 제 재산을 빼앗는데 앞장서고 저를 집에서 내쫓으면서 건강 챙기시고 잘 사세요 했던 그 여자가 수십 년 만에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뒷걸음질을 쳤어요. 몸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한테 당한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숨이 막혔어요. 급하게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여자가 왜 여기에 있는 건지, 무엇을 노리고 찾아온 건지, 저한테 빼앗을 건 이미 다 빼앗았잖아. 남은 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 며칠 뒤 이 여자의 진짜 목적이 밝혀졌습니다. 그 여자가 노린 건 저가 아니었어요. 제 손녀였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에 빠져들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지금 바로 계속됩니다. 며칠 뒤 그 여자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그 여자가 찾아온 건 저가 아니라 제 손녀였어요. 딸이 낳은 아기 이제 다 커서 성인이 된 손녀. 어릴 때 헤어진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동생을 찾았어. 살아있어. 근데 심장이 아파서 지금 많이 위험해. 가족 중에 이식 적합자가 필요한데 혈육인 내가 검사를 받아줄 수 없겠니? 손녀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빨개지더라고요. 동생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도 아프다는 말에 당장이라도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할머니, 내 동생이잖아요. 검사라도 받아봐야죠. 적합하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동생이 죽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저는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안 돼. 그 여자 믿으면 안 돼. 내 큰아버지가 죽고 나서 전화 한 통 없던 여자야. 할머니 재산 빼앗는데 앞장서고 할머니를 집에서 내쫓으면서 건강 챙기시고 잘 사세요 했던 여자라고. 그런 여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좋은 말하는 게 정상이겠어? 할머니, 그래도 동생이잖아요. 피가 섞인 내 동생이라고요. 손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 아이는 어릴 때 엄마와 헤어졌고 동생과도 헤어졌어요. 세상에 하나 남은 핏줄이라고 생각하는 동생이 아프다는데 안 가겠다고 할 아이가 아니었죠. 어릴 때부터 동생 이야기만 나오면 눈시울을 붉히던 아이였거든요. 동생은 잘 살고 있을까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걸 몇 번이나 들었어요. 그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그 독한 여자가. 저는 집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새벽이었는데도 1층 현관을 두드렸어요. 이 사람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 여자가 제 손녀를 깨워서 무슨 짓을 하려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너무 안 좋아요. 그 여자가 어떤 인간인지 저는 뼈저리게 알거든요. 집주인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하셨어요. 친구 중에 이런 일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 뒷조사를 맡기겠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손녀는 이미 검사를 받겠다고 약속한 상태였고 날짜까지 잡혀 있었어요.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제발 조사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하는데. 그리고 검사 예정일 이틀 전 집주인이 제 방으로 내려왔어요.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해요. 집주인이 알려준 사실은 이랬습니다. 손녀의 진짜 남동생은 할머니가 쫓겨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태어나서 고작 2년밖에 못 살았대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그 뒤에 다른 남자를 만나 아들을 하나 더 낳았고 그 아들이 지금 신장이 아프다는 거예요. 손녀한테는 동생이라고 속여서 그 아이한테 신장을 이식받으려는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녀 동생은 이미 죽었는데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동생이라고 속여서 손녀 신장을 빼앗으려 한 거예요? 네, 할머니. 그게 맞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 건지. 죽은 아이를 이용해서 산 사람의 장기를 빼앗으려 하다니. 제 손녀한테 이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세상에서 하나 남은 핏줄이라고 믿었던 동생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걸. 그 진실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 했다는 걸. 손녀를 앉혀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할머니가 해줄 이야기가 있어. 놀라지 말고 들어. 내 동생이, 내 진짜 동생은 아주 어릴 때 세상을 떠났대. 손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거짓말이지? 할머니, 그거 거짓말이지? 아니야. 사장님이 조사해 주셨어. 그 여자가 데려온 아이는 내 동생이 아니야. 그 여자가 나중에 낳은 다른 아들이야. 손녀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옷을 움켜쥐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 동생이 하늘나라에 간 걸 숨기고 내 신장을 빼앗아 가려고 했어요? 할머니도 딸도 셋이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해 주셨어요. 검사 받기로 한 날 경찰과 함께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저도 갔어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 여자는 경찰을 보자마자 사색이 됐죠. 아니, 저를 왜 잡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참고 있던 말을 쏟아냈어요. 당신이 꾸민 일 다 밝혀졌어. 내 손녀 동생은 이미 세상을 떠났잖아. 죽은 아이를 이용해서 산 사람 장기를 빼앗으려 한 거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전에는 이 여자 앞에서 벌벌 떨기만 했어요. 재산을 빼앗길 때도 집에서 쫓겨날 때도 한마디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 손녀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 여자는 불법 장기 매매 시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극이 마무리되고 겨우 한숨을 돌리나 싶었어요. 집주인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감사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집주인은 손사래를 치셨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도와주신 거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 돕는 거예요.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제대로 된 은혜를 갚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바로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더니 제게 다급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나 오늘 명동에서 사모님을 봤어. 사모님을?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는데? 웬 남자랑 같이 있었어. 손을 잡고 걸어가더라고.
분위기가 그냥 아는 사이 같은 게 아니었어.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사모님이 남자와 손을 잡고 설마.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친척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잖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할머니, 나 이상해서 뒤를 쫓아가 봤어. 손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두 사람이 명동에서 골목으로 빠져서 으리으리한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갔대요. 손녀가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는 문이 닫히기 전에 몰래 따라 들어갔고 기둥 뒤에 숨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올라간 층수까지 확인했고 몇 시간을 기다려서 사모님이 나오는 집 호수까지 확인했대요. 그리고 그 대화를 녹음까지 했어요. 할머니, 이거 한번 들어봐. 손녀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흘러나온 여자의 목소리는 틀림없이 사모님이었어요. 이 건물이 통째로 다 내 건데 오피스텔 하나쯤 비워둬도 티 안 나지. 당신한테 맡긴 돈 잘 불려주고 있지? 그럼요. 이번 주 금요일에 한가한데 그날 야근 핑계대고 이 집에서 새벽까지 놀다 갈게요. 녹음이 끝났어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저한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던 그 입으로, 돈 없으면 주제에 맞게 살아라고 했던 그 입으로 남의 남자 집에서 저런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런데 곧 허탈해지더라고요. 우리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도덕적으로 굴었던 사람이 뒤에서는 이러고 있었으니까요. 손녀가 물었어요. 할머니, 어떡할 거야? 사장님한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고민했습니다. 밤새 잠이 안 왔어요. 반지하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남의 부부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라고 남의 집안일에 간섭을 해.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욕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반지하 거지 모녀가 주인 집 사이를 이간질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사모님이 알게 되면 저한테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지금도 저희를 벌레 취급하는 사람인데 자기 비밀을 폭로했다고 알면 어떤 보복을 할지. 하지만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집주인이 제 월세를 대신 내주셨을 때 그분도 두려웠을 거예요. 아내한테 들키면 싸움이 날 걸 알면서도 저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해줬는데 저는 그 사람이 속고 있는 걸 보면서 모른 척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손녀한테 말했어요. 그래, 알려드리자. 은인한테 해가 되는 일이면 알려드리는 게 도리지. 무섭지만 이건 해야 하는 일이야. 하지만 직접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남의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걸 면전에 대고 말하기가. 그래서 손녀한테 쪽지를 쓰게 했어요. 오피스텔 주소, 호수, 그리고 녹음 파일. 전부 담아서 손녀가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손녀가 올라갔다 내려오더니 말했어요. 사장님이 쪽지 받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 하셨어. 손이 떨리시더라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실을 알려드린 건 옳은 일이지만 그분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가슴이 쓸렸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손녀가 말하더니 사모님이 금요일에 야근이라고 했었다고. 오늘이 바로 그 금요일이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주인이 나가시는 소리. 현관문이 닫히고 차 시동이 걸리고 차가 빠져나가는 소리. 저는 반지하 창문 너머로 그 차의 뒷불빛이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제발 제가 틀렸기를.
제발 사모님이 진짜 야근을 하고 있기를.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녹음 속 사모님의 목소리가 너무 또렷했으니까요. 잠이 안 왔습니다. 딸은 아기를 안고 잠들었고 손녀도 피곤했는지 골아떨어졌어요. 저만 깨어 있었어요. 반지하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위층에서 뭔가 소리가 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린다는 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귀를 열고 있었다는 게 정확할 거예요. 새벽 1시쯤 차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타이어가 골목길 위를 구르는 소리, 주차하는 소리, 차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발소리. 한 사람의 발소리. 집주인만 돌아온 거예요. 1시간쯤 지났을까? 위층에서 쿵쿵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짐을 끌어내는 소리. 옷장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뭔가를 대문 밖으로 던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또 1시간쯤 지나서 사모님이 돌아왔어요. 대문 앞에 자기 짐이 쌓여 있는 걸 보고 비명을 지르더니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여보, 여보, 열어줘.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무슨 짓이야?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삐빅. 오류음. 번호가 바뀐 거예요. 다시 누르는 소리. 삐빅. 또 오류. 사모님이 문을 두들기며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 말 좀 들어. 제발 문 좀 열어줘. 그리고 집주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너머로 낮지만 또렷하게.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내도 애들 엄마도 아니야. 좋은 말 할 때 짐 싸들고 꺼져. 사모님이 한참을 더 울고 문을 두들겼지만 더 이상 대답은 없었어요. 결국 새벽 4시쯤 사모님은 짐을 끌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구두 뒤축이 골목길 바닥을 긁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반지하에서 그 소리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저희를 벌레 취급했던 그 사모님이 새벽에 짐을 끌고 쫓겨나가는 소리. 기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만 들었어요. 우리가 알려드린 게 맞았구나. 이 사람이 더 오래 속고 사는 것보다 나았구나. 딸이 옆에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잘한 거야. 사장님이 계속 속고 사시는 것보다 나아. 그래. 잘한 거야. 맞지? 맞아, 엄마. 그날 밤 이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손녀의 녹음이 핵심 증거가 됐고 집주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곁에서 지켜봤어요. 집주인이 처음에는 분노에 떨었지만 점점 단단해지는 모습을, 소송 서류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오시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안쓰러우면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으시니까요. 아이들이 의외로 담담하게 우린 괜찮아요. 아빠 하는 것도 봤어요. 큰아이가 아빠한테 엄마 없어도 괜찮아. 원래 엄마가 집에 있었던 적이 별로 없잖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이가 저 말을 담담하게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엄마한테 정이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밥이라도 차려줬어요. 김치찌개를 끓여 올려보내면 아이들이 할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치는 게 반지하까지 들렸습니다. 한 번은 작은 아이가 내려와서 빈 냄비를 돌려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김치찌개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아빠도 할머니 김치찌개 먹고 힘내고 있어요. 그 말에 제가 울컥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반찬 만들어주는 것, 빨래 개켜주는 것,
아이들 학교 갈 때 다녀와 해주는 것. 하지만 그게 이 가족한테 위로가 되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한편 사모님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전부 당신네 짓이지? 반지하 거지 모녀가 내 인생을 망쳐놨어. 옛날 같았으면 떨면서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조용히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거지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쟁이는 아닙니다. 사모님이 하신 일은 사모님이 하신 거예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긴 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떨리지 않았어요.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즈음 손녀가 큰 용기를 냈어요. 장기 이식 사기를 꾸몄던 며느리를 직접 대면하겠다고 한 거예요. 할머니, 나 그 여자를 한번 만나야겠어. 할 말이 있어. 위험하지 않겠어?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괜찮아. 경찰서에서 만날 거야. 면회 신청을 했어. 저도 같이 갔습니다. 경찰서까지 가는 길이 멀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손녀가 창밖을 보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단단해져 있었어요. 어릴 때 울보였던 이 아이가 이제는 제 옆에서 싸워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면회실에 그 여자가 나왔을 때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수십 년 만에 마주한 그 얼굴. 예전에는 이 여자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거든요. 재산을 빼앗길 때도 집에서 쫓겨날 때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었죠. 하지만 오늘은 손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었어요? 내 동생이라고 속여서 내 신장을 빼앗으려 했잖아요. 내가 아주 어릴 때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했던 거 기억해요. 한겨울에 찬물을 뿌리고 내쫓은 거. 그 때문에 엄마가 산후조리도 못하고 떠돌다가 나를 고아원에 맡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게 전부 당신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수십 년이 지나서 또 찾아와서 내 몸까지 빼앗으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손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코빼기도 비추지 마세요. 우리 가족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끝까지 쫓아가서 벌 줄 거예요. 이 말 하려고 왔어요. 저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손녀의 손만 꼭 잡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눌러왔던 한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며느리한테 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재산을 빼앗긴 것, 집에서 쫓겨난 것, 며느리 얼굴에서 본 차가운 눈빛. 그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에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됐어요. 손녀가 다 해줬으니까요. 저는 그저 이 아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둘이 나란히 돌아서서 걸어 나왔어요. 손녀가 제 팔짱을 끼더라고요. 경찰서를 나서는 그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등에 짊어지고 있던 짐을 그 면회실에 내려놓고 나온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그 어떤 영화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됐어요. 사모님은 회사에서 잘리고 손해배상의 위자료까지 어마어마한 금액을 물어야 했습니다. 상간남한테도 버림받았대요. 지금은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집주인이 사모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주제에 맞게 살아야지. 당신이 늘 할머니한테 했던 말이잖아.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저렇게까지 무너지는 걸 보니 안쓰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한테 했던 말을 자기가 돌려받은 거지. 그 말을 했던 그 입으로 남의 남자 집에서 놀다 갈게 했던 거잖아. 세상은 결국 공평한 거예요. 그 뒤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되고 일상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집주인이 저와 딸, 손녀 가족에게 2년간 무상으로 계약을 연장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따로 사례금까지 주시겠다고. 저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사장님, 이러려고 은혜를 갚은 게 아니에요. 저희는 사장님이 저희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한 거예요. 하지만 집주인은 단호하셨어요. 할머니, 제 인생을 구해준 값을 적게 치를 수는 없습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라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결국 받았습니다. 눈물이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사모님이 없는 집에 저희가 가족처럼 초대받았어요.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집주인의 아이들이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큰아이가 할머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고, 작은아이가 할머니 다음에 또 해주세요 하고, 진짜 손주처럼 제 옆에 딱 붙어 앉았어요. 큰아이가 젓가락질을 하다가 김치를 떨어뜨리면 작은아이가 깔깔 웃고 저도 따라 웃고, 이 소리가 이 집에서 들리는 게 얼마만인지. 사모님이 있을 때는 이 집에서 웃음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손녀도 이제 안정을 찾았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아기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딸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면서 틈틈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 번은 딸이 자격증 시험에 붙었다고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 나 붙었어. 합격이래. 세상에, 정말이야? 우리 딸 진짜 대단하다. 그 목소리를 듣는데 3년 전 새벽에 아기를 안고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딸이 떠올랐어요. 이 아이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 바닥에서 일어선 거구나. 그리고 얼마 전 손녀의 아기가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옹알이 같은 목소리로 저를 향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하미, 하미. 할머니를 부른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울음이었어요. 자식들한테서 한 번도 못 들었던 그 따뜻한 부름을 이 작은 아이가 해준 거예요. 저는 세상에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남편을 잃고 자식들에게 뺏기고 반지하 단칸방에서 혼자 죽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어디에도 제 편은 없다고. 바퀴벌레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내 인생인가 보다 하고 체념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월세도 못 내는 저한테 괜찮다고. 천천히 내셔도 된다고. 아파서 며칠째 못 나간 저한테 죽 한 그릇을 끓여 문 앞에 놓아준 사람. 포장도 안 뜯은 전기장판을 쓰던 거라고 거짓말하면서 가져다 준 사람. 그 한마디, 그 죽 한 그릇, 그 거짓말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그 은혜를 갚았고 그분도 저한테 은혜를 갚으셨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누군가 내민 손을 놓지 않으면 그게 인연이 되는 거. 그 인연이 쌓이면 그게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핏줄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이 나이에 처음 알았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올려다본 하늘은 좁았어요. 손바닥만 한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건물 사이에 끼인 네모난 조각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 하늘은 세상에서 제일 넓습니다. 여러분도 가끔씩 주위를 둘러보세요. 내 곁에서 묵묵히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화려한 말 한마디보다 문 앞에 놓인 죽 한 그릇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묵묵히 누군가를 위해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따뜻한 한마디 건네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평생을 버틸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